잭 테세이라 일병, 올해 21살 미공군 주방위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4월 13일 체포됩니다. 자기 과시에 취한 젊은 군인의 일탈은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보안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여 최초 보도하였던 뉴욕타임즈는 그가 총 100여 페이지의 기밀문건을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8페이지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건 보도 후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자료들이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저도 47페이지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현용 1급에서 2급 기밀 문건이고 여러 기관들이 작성한 내용이다 보니 그 내용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내용을 같이 분석해 볼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자, 이제 좀 편하게 해볼까요? 다른 예고편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취재를 겸해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 남부, 그리고 중남미, 유럽까지 이렇게 돌고 들어왔는데요. 취재한 내용들은 올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미국 서부 여행할 때 데스밸리하고 그랜드 캐년을 오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유출 사건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청 관련된 이슈로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기자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셔서 여행 중간중간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청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확보된 47페이지 중에서 한국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155mm 포탄 33만 발에 대한 운송시간 계획표입니다. 문서의 등급은 2급 비밀, 문서의 작성일자는 우측 상단에 제가 파란색 박스 표시해 놓은 것처럼 CAO, 미 동부표준시 기준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CAO는 Combat Air Operations, 항공작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 문서의 작성 포맷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시간 계획에 따라서 155mm 포탄을 필요한 지역까지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자가 피보고자에게 그 세부 일정과 계획을 브리핑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명령이 시행되는 Exode, Execute Order 시점을 D-Day로 설정을 하고 그 이후 주요 시기별로 별표를 달아서 주요 일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11부터 D+41일 사이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공중수송 계획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문서의 작성 주체가 미 공군일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First Tranche of Rounds Begin Arriving at APOD, SPOD는 보급 지점에서 첫 번째 탄약이 도착하는 시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D+72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선박이 D+27일, 두 번째 선박이 D+37일에 출항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셀 1, 2는 진해에서 출발해서 독일 노르덴햄으로 운항하고 1번 선박이 12만 9천 발을 D+27일에 출항해서 D+68일까지 운항해서 노르덴햄에 도착한 후에 하역에 4일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번 선박은 D+37일에 출발해서 D+67일에 도착한 후에 5일간 하역해서 D+72일에 작전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600만 달러로 선박 한 척당 1,30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할 때는 엑소드의 시점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엑소드의 시작일인 D+0를 며칠 정도로 예상하느냐에 대한 힌트는 워사-I,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배치되어 있던 워사탄에 대한 운송 계획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배치된 전시 예비 탄약인 워사-I탄 10만 발 운송을 위해 동원된 선박 C, 베셀 C의 도착 예정일이 3월 26일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 구간이 D+11에서 27일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3월 16일에서 3월 30일 사이를 D-Day로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공중수송이 시작된 시기와 선박이 출항한 날짜도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공중수송이 시작된 D+11은 3월 16일에서 3월 26일 사이,
공중수송이 종료된 D+45일은 5월 30일에서 6월 10일 사이, 그리고 1번 선박 출항 일자는 3월 26일에서 4월 4일 사이가 될 것입니다. 공수 계획은 D+11에서 D+41일, 약 31일간 747급 항공기를 하루 3대에서 4대를 투입해서 총 15만 3,600발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 계획은 일평균 747급 항공기 3대를 동원하는데, 이는 미 수송사령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능력 제한 탓으로 보입니다. 미 수송사는 항공기 투입 규모를 일평균 4대로 늘리기 위해서 협조 중이라고 적혀 있고, 총 공수 비용은 1억 4,400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 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D+41일, 그러니까 5월 26일에서 6월 6일 사이로 추정할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우크라이나에 25만 3,648발의 탄약을 운송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55mm 포가 많지도 않을 텐데 사용하는 포탄 규모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면 우크라이나군의 155mm 포탄 25만 발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시기를 강조하는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환 시기하고 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상호 항공 거부 환경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호 항공 거부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전력이 양군의 S-300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 체계라고도 계속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문서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공무기 탄약이 부족하다라는 경고가 담긴 문서였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크라이나 5아이즈 나토에만 제한 배포된 문서로, 문서가 작성된 2월 23일 기준 우크라이나군 방공전력 통합계획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러시아는 공세 제공 시에 일정 시간에 재파 공격을 반복하는 형태의 공세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가 작성되던 시점까지 15파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문서 작성 이후 4월 이전에 러시아 항공전력의 16에서 18파 공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이 문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작전에 대한 상황 요약을 한번 볼까요? 블러프, 요지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우크라이나의 항공방어 계획은 유한한 자원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 인구 밀집 지역, 전선 및 기타 중요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항공방어 능력은 5월 23일까지 완전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에서 3파에 해당하는 공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1층 방어 탄약이 고갈되면 제2층 및 제3층 방어 탄약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여 모든 고도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공습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S-300을 비롯한 대부분의 구소련제 지대공 무기 체계들이 미사일 소모가 심해서 작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붉은색 영역의 표입니다. 그리고 봄 공세, 스프링 오펜시브가 진행되는 중간인 5월 3일경 이후에는 SA-10이, 4월 13일 이후에는 SA-11이, 5월 이후에는 SA-8이 작전 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왼쪽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군 방공전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취했던 노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폴란드는 SA-10, S-300P, S-200 체계를 지원해줬고, 영국과 미국은 SA-11, 부크 체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임7의 개량도 지원을 합니다. 호크 개량형이 지난 1월에 지원돼서 3월까지는 능력을 유지를 하겠지만, 미국과 스페인의 호크 인도가 지원되면서 이 역시 4월, 5월 본공세의 중요한 시기에는 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 방공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핵심은 네이셈스와 패트리엇 체계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느냐인데, 계획상 미국 본토에서 진행 중인 훈련 일정과 2월 해상 수송을 통한 체계 인도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패트리엇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셈스 경우에는 탄 소모율이 월간 40발 수준인 것에 대비해서 보유 탄약 재고가 107발 수준이라서 4월, 5월 탄약 부족이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찾았습니다. 네이셈스의 인도 예정에 적혀있는 이 내용 확인되시나요? 6/TBD USAI 라고 적혀있죠. TBD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다. USAI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계획 예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18X 코리아, 이거는 118발 대한민국이란 내용이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AIM 120 브라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한국에서 118발의 탄약, 즉 AIM 120 브라보 118발을 한국과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포탄만이 아니라 AIM 120 브라보 암람 118발도 우크라이나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푸틴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그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미국에서도 탄약을 지원하는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바로 나오죠. 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을 침략하려는 강대국의 횡포에 당연히 연대해서 싸워야 될 일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혼자서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1950년 구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했지만 그 누구도 지켜주거나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던 한국을 유엔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싸워줬던 국제연대가 7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70여 년 전에 국제연대의 힘으로 생존의 길을 찾았던 우리가 빠질 수는 없는 일이겠죠. 명분만이 아니라 실익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탄약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탄약 천년만년 탄약고에 쌓아둬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논문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래된 탄약은 불발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정밀 유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으면 10년, 길어야 20년이에요. 걸프전이 끝난 후에 냉년 때 쌓아둔 오래된 낡은 포탄들을 소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선가 전쟁이 한번 나면 여러 국가들이 군수협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탄약을 적절한 가격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팔고 우리는 새 탄약으로 우리의 탄약고를 채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탄약 부족한데 왜 보냈느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아닌데,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전쟁 기간에 필요한 모든 탄약을 전쟁 시작 전에 비축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155mm 탄약은 우리가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는 탄약 종류일 뿐이고, 우리 역시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유도 무기 대부분은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처럼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서 155mm 탄약을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면 그들 역시 전쟁이 난 대한민국에 제이담 한 발, 암람 한 발, 120mm 박격포탄 한 발 빌려줄 나라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저는 지원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는 분명히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처신은 정말 분명히 너무 멍청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행동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55mm 포탄에 더해서 105mm 곡사포하고 포탄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냉전 종식한 후에 2000년대 초반에 워사 탄약을 한국에 넘기는 결정을 할 때 미국하고 서방 선진국들은 105mm 버리고 대부분이 120mm 박격포로 해당 전력을 전환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 수십 년 된 낡은 골동품을 끌어안는 선택을 했고 그 낡은 포탄 그대로 쌓여 있어요. 지금같이 바로 쓸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에서는 105mm 곡사포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이야말로 105mm 곡사포를 120mm 박격포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5mm 포탄을 대여라는 형태로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120mm 박격포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제가 예전부터 네이삼스 같이 구형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상호 운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탄약이라도 적게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 수행 못해요. 결국 며칠 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호운용성과 탄약 보유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고 결국 서로 상호운용할 수 있는 유도탄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네이샘스 사례를 보더라도 네이샘스 구성에 필요한 AIM-120 브라보 암람은 전 세계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특정 지대공 미사일은 그 미사일 탄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우리밖에 없어요. 전쟁하기 전에 생산해서 그만큼 채워놓지 않으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반드시 좋은 체계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주요 탄약 부족 사례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들이 주요 탄약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냉전 이후에 무너지고 있는 탄약에 대한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각자 서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구나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탄약 관련 방산 기업들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 AIM-120 브라보 암람을 지원하게 된다면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라던가 탄약 상호 지원 등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한 요구를 미국에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암람에 대한 대체 탄약으로 AIM-260나 아니면 LREW, SACM 같은 것들처럼 미 공군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형 공대공 미사일 확보라던가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그리고 탄약 상호 지원 같은 것들을 명분으로 삼게 되면 KF-21에서 현재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무장들, 특히나 미제 공대공 미사일이라던가 미제 A사 센서 같은 것들에 대한 통합 지원 요구 역시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KF-21의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확보된 기밀문건 47페이지 중에서 대한민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슬라이드 2장을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나저나 일단은 큰일 났네요. 뭐 저질러 놓은 아이템은 많은데 혼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까 이걸 다 언제 수습해야 되는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은 2주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표정 좋아졌지 않아요? 알림 및 경고문. 본 국방교육방송 콘텐츠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민주 사회 구현에 필요한 뼈와 살이 되는 국방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부국강병을 이룩함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국뽕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깨어나세요. 용사여. 본 국방교육방송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배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관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컨텐츠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야,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45페이지인데 지금 이 2페이지로 지금 이걸 시간을 거의 촬영을 40분을 한 거면 이거 나머지 45페이지 하면 지금 시간 얼마 걸린 거냐 이거?